권지혁의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수정체와 같았다. 제네시스 홀딩스의 최연소 CEO인 그의 하루는 초 단위로 계획되었고 그의 결정은 수조 원의 자본을 움직였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사무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유리벽, 그리고 그의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서팀까지.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그는 종종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를 느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흔들지는 못했다.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남자의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단 하나의 변수가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날 밤 서울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의미 없는 사교계 파티에서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가식적인 웃음과 공허한 대화들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그는 이례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을 때 그가 택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검은색 세단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빗줄기는 모든 소음과 빛을 삼켜버릴 듯 거셌다. 한적한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맞은편에서 비틀거리던 낡은 소형차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짧은 찰나의 둔탁한 충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불협화음이 생긴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수백만 원짜리 수제 구두가 흙탕물에 젖는 것도 비에 맞아 흐트러지는 머리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고는 경미했다. 그의 차는 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갔을 뿐이었고 상대방 차는 헤드라이트 한쪽이 깨져 있었다. 문제라면 그 차의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흠뻑 젖은 채로 놀란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 상태를 먼저 살피고는 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트렌치코트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그가 평소에 마주치는 부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려 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일단 보험사를 부르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보험 처리하면 복잡해질 테니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녀, 한서연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에게는 그의 차 범퍼 수리비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책임은 져야 했다.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의 휴대폰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다는 메시지만 띄우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권지혁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 안에는 오직 세찬 빗소리와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권지혁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음악이라도 들을까요? 그녀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권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오디오를 조작하자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차 안을 채웠다.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이런 외진 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할 의무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머리가 복잡해서요.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세상에는 가끔 너무 많은 소음들이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어떤 가식이나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다. 통제된 세상 속에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권지혁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싸우던 한서연.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가장 솔직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행복,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지혁은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성벽 안에서 얼마나 고독했는지를 애둘러 표현했고, 한서연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기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를 말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그녀의 말에는 강한 신념과 열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권지혁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언제나 결과와 효율만을 중시하며 살아왔다. 과정의 정의나 신념 같은 것들은 그에게 사치에 불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의 대화는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권지혁은 자신이 이토록 낯선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된 적이 있었나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위협도 의도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교감이었다. 그는 문득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작은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멀리서 견인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견인차 기사가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두 사람은 차 밖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권지혁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수리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상하고 특별한 하룻밤이었을 뿐이잖아요.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어둠이 걷히는 새벽 공기처럼 맑았다. 그녀는 때마침 도착한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권지혁은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건네지 못한 명함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단순한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일 뿐일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가 느꼈던 감정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균열을 낸 여자.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그녀는 짧은 만남만으로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 사라졌다. 차 안으로 돌아온 그는 조수석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흔적을 발견했다. 달아빠진 볼펜 한 자루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볼펜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단지 그 자신만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제네시스 홀딩스 회장실로 출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밤사이 처리해야 할 수십 개의 보고서와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 구석에는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어젯밤의 볼펜을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물건이 어째서 자신을 이토록 신경 쓰이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다. 그의 비서가 긴급 보고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진실의 눈이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우리 계열사인 제네시스 바이오의 연구비 횡령 의혹에 대한 기사를 예고했습니다. 비서의 보고는 심각했다. 제네시스 바이오는 그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진실의 눈,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군. 증거는 있나? 비서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답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일부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내일 오전에 터질 예정입니다.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소란을 금방 잠재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제네시스 홀딩스의 막강한 힘 앞에서는 어떤 진실도 어떤 언론사도 무력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회의를 주재하며 냉철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여자는 잠시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폭풍의 눈이 바로 그가 하룻밤의 인연으로 치부했던 그녀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우며 마지막 기사 수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제네시스 바이오와 관련된 서류와 데이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추적해온 사건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이름 모를 남자와의 기묘한 만남. 그의 눈빛에 담겨있던 깊은 외로움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사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거대한 골리앗, 제네시스 홀딩스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 낡은 볼펜과 진실에 대한 신념을 굳게 움켜쥐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얽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재회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권지혁의 세상은 다시 완벽한 궤도를 찾은 듯 보였다. 진실의 눈이라는 소규모 언론사의 예고 기사는 제네시스 홀딩스의 막강한 법무팀과 홍보팀의 방어벽 앞에서 무력하게 힘을 잃었다. 그들은 해당 기사를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시도로 규정했고 몇몇 주류 언론은 그들의 입장을 받았었다. 권지혁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빗속의 하룻밤은 그저 기이한 해프닝으로 그의 통제된 삶에 잠시 끼어들었던 노이즈로 치부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그 낡은 볼펜을 넣어두고 더 이상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 오전 제네시스 홀딩스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이사회 보고가 진행 중이었다. 권지혁은 차가운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그의 옆자리에는 최민준 전무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제네시스 바이오의 성공적인 2분기 실적을 막힘없이 보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규율을 중시하는 권지혁의 회의에 이런 식의 난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김 비서는 지혁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낯익은 언론사의 로고가 떠 있었다. 진실의 눈.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만의 작은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가 아니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기사에는 그들의 법무팀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던 내부 회계 장부 사본과 음성이 변조된 내부 고발자의 충격적인 증언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가 터진 지 불과 30분 만에 제네시스 바이오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임원들의 웅성거림, 다급한 전화벨 소리. 권지혁은 돌처럼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기사 하단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기자 한서연.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어서 기자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그날 밤 빗속에서 그를 응시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회의는 급하게 중단되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정형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전문적인 위기 상황은 그에게 익숙했지만 지금 그를 뒤흔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그날 밤의 대화를 몇 번이고 되감았다. 진실을 추구하는 삶의 고단함을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 세상의 소음에서 도망치고 싶다던 그의 고백에 공감하던 그녀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 한 편의 기사를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는 완벽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이 보여주었던 한순간의 취약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가 그의 손에 구겨졌다. 그는 서랍을 열어 그 낡은 볼펜을 꺼내 들었다. 그날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물건이 이제는 기만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의 소나귀에서 볼펜이 부서져라 힘이 들어갔다. 그들의 만남에 대한 기억은 이제 추악하고 역겨운 것으로 변질되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연 기자,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연이 그의 사무실로 안내되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고 거대한 CEO의 공간에 들어섰음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날 밤 전부 연극이었나? 일부러 일으킨 사고, 비, 그리고 우리의 대화까지 전부 이 기사 한 줄을 위한 거였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비난에 서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그들의 만남에 대한 그의 혐의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은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전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우연이라. 대한민국에서 제네시스 홀딩스 CEO의 얼굴을 모르는 기자가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당신과 당신의 삼류 언론사를 명예훼손과 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그는 그녀를 위협하며 압박했다. 이 위기를 벗어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로 곧장 들어갔다. 이건 권지혁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부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였다. 특정 연구 프로젝트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것을 승인하는 내부 결제 서류였다. 그리고 그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제네시스 바이오의 총괄 책임자인 최민준 전무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메신저를 공격하기 전에 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은 중간 관리자 몇 명이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금 세탁 경로는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승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권지혁의 이성을 파고들었다. 그는 최민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의 아들이었고 유능한 경쟁자이자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를 의심하는 것은 제네시스 홀딩스의 기반 자체를 의심하는 것과 같았다. 권지혁은 서연의 말을 즉각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사무실을 떠난 후 그는 홀로 남아 깊은 혼란에 빠졌다.
개인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태도, 감정이 아닌 팩트에 집중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결정적인 증거. 그가 상상했던 특종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기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분노 아래에서 차가운 이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이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다. 최민준의 사인. 너무나 익숙한 필체였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통해 최민준이 총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최근 3년간의 회계 자료를 비밀리에 요청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권지혁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적으로 규정했던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실은 그의 왕국을 구원하거나 혹은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을 던져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짜 적은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폭풍은 이제 막 그 중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권지혁은 제네시스 홀딩스 본사가 아닌 그의 펜트하우스 개인 서재에 몸을 숨겼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그의 유일한 성격이었다. 그는 내부 감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방대한 양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은 일반적인 감사 과정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작은 불일치,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칙들을 하나씩 짚어나갔고 그것들을 연결하자 거대한 패턴이 드러났다. 유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모든 증거는 최민준이 총괄하는 부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즉 스모킹 건은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범죄였다. 그는 깨달았다. 회사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거대한 음모는 최민준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임원 중 누군가가 혹은 그 이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최민준의 돈과 권력에 매수되지 않을 사람, 진실을 밝히는데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못해 인정해야 했다. 그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권지혁은 암호화된 일회용 전화기를 통해 한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약속 장소로 폐업한 갤러리를 정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서연의 눈에는 여전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지난번의 비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조사한 내부 자료 일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시인하는 행위였다. 당신의 기사가 맞았어.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이 내부 정보와 자금, 보안을 제공할 테니 그녀는 그녀의 취재 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까지 추적이 불가능한 외부 증거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내 회사를 위협하고 있고 당신은 진실을 원하지.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목표가 같아. 그게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이용해 내부의 적을 정리한 뒤 토사구팽하려는 속셈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대한 제네시스 홀딩스를 상대로 혼자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된 권지혁은 이제 어둠 속에서 한서연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몇 년 전 제네시스 바이오에서 의문스럽게 해고된 한 연구원이었다. 서연은 그가 최민준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권지혁은 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단 몇 시간 만에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다. 서연은 권지혁이 건넨 또 다른 대포폰과 위치 추적기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빌라의 지하 주차장에서 마침내 그 연구원 박선우를 만날 수 있었다. 박선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거부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서연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최민준이 어떻게 연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이야말로 최민준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선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숨겨두었던 장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이 장부를 받아드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최민준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들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목표는 오직 장부를 빼앗고 증인들을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박선우를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둡고 복잡한 골목길을 따라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녀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기자로서의 근성과 재치를 발휘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한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길 입구를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주었던 전화기의 비상신호를 받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재킷을 벗어 던졌다. 해결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권지혁은 간결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오랜 기간 수련한 무술 실력이었다. 그의 공격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순식간에 두 명의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권지혁의 충실한 김비서가 기절한 남자들을 처리하는 동안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위아래로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팽팽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야. 그의 말은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서연은 충격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또 다른 모습.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위험에 뛰어든 그의 모습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CEO 권지혁에 대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공유된 위험 속에서 피어난 미묘한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는 그녀의 팔에 난 작은 생채기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그들 관계의 기저에 깔려 있었지만 이제 그 위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에 넣은 비밀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증거였다. 좋든 싫든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이었다. 그들의 불안한 동맹은 이제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지난밤의 어둡고 축축한 골목과 달리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비현실적일 만큼 밝고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눈부시게 펼쳐졌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권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있었다. 지난밤의 격렬한 사건 이후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책상 위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였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손에 넣은 비밀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장부는 암호화된 이름과 날짜, 금액으로 가득했다.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경쟁 관계에 있던 작은 회사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흡수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기록이었다.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5년 전의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누리테크라는 이름이었다.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흘러 들어간 기록은 어느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갑자기 끊겨 있었다. 권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반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패턴과는 달랐다. 마치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권지혁은 그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누리테크에 대한 낡은 파일들을 끌어올렸다. 누리테크는 15년 전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했던 작지만 총명한 IT 기업이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제네시스 홀딩스는 그들과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기자로서의 본능을 발휘해 낡은 뉴스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면 구석에 실린 작은 단신 기사를 발견했다. 장부의 자금 거래가 끊긴 바로 그날, 누리테크의 대표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기사에 첨부된 작은 흑백 사진 속 대표의 이름이 서연의 눈에 박혔다. 한태준.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곁에 있던 권지혁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예요. 서재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길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추상적인 숫자와 코드명으로 가득했던 조사는 순식간에 끔찍하고 개인적인 비극이 되었다. 권지혁은 충격에 휩싸여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에 매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전부가 걸린 사투였던 것이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을 만큼 다급하게 조사를 밀어붙였다. 그는 은퇴한 전직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신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15년 전의 화재 사건 파일을 비공식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언제나 열정적이고 똑똑했던 아버지,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가족의 삶.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믿은 적이 없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전직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5년 전의 수사는 처음부터 엉망이었다. 현장 증거는 의도적으로 훼손되었고 핵심 증인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명백한 방화살인이 사고로 둔갑했던 것이다. 그리고 형사는 결정적인 정보를 전했다. 당시 제네시스 홀딩스 측 인수협상 책임자이자 화재 발생 직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인물. 그는 바로 최민준의 아버지, 최진석 전 부회장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누리테크의 핵심 기술을 훔치기 위해 한태준 대표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훗날 제네시스 바이오의 성공 신화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형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당시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시켰던 경찰서장은 권지혁의 아버지, 권상철 전 회장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또한 권 전 회장이 당시 법무팀에 보낸 내부 메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누리테크 건은 해결되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하다.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의 아버지는 살인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묵인하고 친구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다. 그는 공범이었다. 진실은 두 사람 모두를 산산조각 냈다.
한서연은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그는 동지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를 묵인한 남자의 아들이었다. 그동안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신뢰와 연대감은 차가운 배신감과 절망으로 대체되었다. 당신들 가족은 우리 아버지의 무덤 위에 제국을 건설한 거였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앞에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가 지켜야 할 유산, 그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를 나갔다. 권지혁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들의 공동 목표였던 비밀 장부는 이제 그들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되어버렸다. 운명처럼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낭만이 아닌 비극으로 얽혀 있었고 그 비극은 이제 막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거대한 서재 안, 권지혁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청은망은보다 무거웠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후 한서연은 며칠 동안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칩거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과 제네시스 홀딩스에 대한 방대한 취재 자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기자로서의 사명은 최 씨 부자와 그들의 범죄를 묵인한 권상철 전 회장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키보드 위의 손가락은 차마 움직이지 않았다. 권지혁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의 모습, 진실 앞에서 함께 절망하던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사명감을 좀먹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부친의 저택을 찾았다.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권상철 전 회장은 아들의 방문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권지혁은 15년 전의 진실을 묻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시인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깨끗한 손으로는 제국을 건설할 수 없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회사를 지키고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였다. 권지혁은 아버지의 냉혹한 현실주의에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깨달은 그는 깊은 혐오감과 절망에 휩싸였다. 권지혁이 내면의 혼란으로 흔들리는 동안 최민주는 그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이 권지혁을 끌어내리고 제네시스 홀딩스를 완전히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해외 유령 계좌를 이용해 대규모 주가 조작을 감행했다. 그리고 고도로 정교한 해킹 기술을 통해 그 모든 거래의 디지털 흔적이 권지혁의 개인 서버에서 시작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는 이 증거를 금융감독당국과 제네시스 홀딩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유력 언론사에 동시에 흘렸다. 뉴스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제네시스 홀딩스 권지혁 회장,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 혐의.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권지혁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이사회는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에서 고립된 이방인이 되었다. 최민준의 함정은 완벽했다. 권지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혼돈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권지혁의 결백을 믿고 있었다. 전략기획실의 이동진 실장이었다. 그는 수년간 권지혁을 보좌하며 그의 강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실장은 모두가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할 때 남몰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심야에 아무도 없는 서버실에 잠입해 주가 조작에 사용된 데이터 로그를 분석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교묘하게 숨겨진 흔적, 거래 기록에 디지털 서명을 바꿔치기 한 고스트 프로그램의 희미한 잔재를 발견했다. 그것은 권지혁에 대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최초 접속 IP 주소를 추적해냈고 그 끝에는 최민준이 소유한 유령 회사가 있었다. 권지혁의 누명을 벗기고 최민준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동진 실장은 즉시 해당 증거를 보안 USB에 담았다. 그리고 권지혁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찾았습니다. 증거. 약속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낸 메시지는 최민준이 설치해둔 감시망에 그대로 포착되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직감한 최민준은 그의 해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USB를 회수하고 위협을 제거하라고. 약속 장소로 차를 몰던 이 실장은 자신을 뒤쫓는 검은 밴을 발견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그의 평범한 세단은 전문 킬러들의 추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검은 밴이 그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고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어두운 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현장은 비극적인 빗길 교통사고 현장으로 위장되었다. 경찰은 어떤 타살의 흔적도 찾지 못할 것이었다. 이동진 실장과 함께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진실의 증거 역시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권지혁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동진 실장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보내는 최민준의 잔인한 경고였다. 그의 가장 충실했던 부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선량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회사를 빼앗긴 것보다, 명예를 잃은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부서뜨렸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유일한 아군마저 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민준과의 싸움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이동진 실장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 치러졌다. 권지혁은 장례식장 가장 뒤편,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차마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내를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죄책감의 무게에 지식여지는 듯했다.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췌하고 패배했으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장례식장 밖에서 그를 발견한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예상대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최민준은 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달고 권력의 정점에 섰다. 권지혁의 모든 법인카드와 계좌는 정지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그는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관련된 뉴스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몰락, 그리고 이동진 실장의 의문스러운 사고사. 그녀의 기자로서의 직감은 그것이 명백한 살인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권지혁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공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권지혁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당하고 있었다. 권씨 가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보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물 같은 악에 대한 정의감이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냈다. 한강변의 한적한 벤치, 그는 술에 취해 텅 빈 눈으로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그의 곁에 다가섰을 때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가. 당신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져.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동진 실장님, 당신 아버지처럼 살해당한 거예요. 이대로 최민준이 이기게 내버려 둘 건가요? 또 다른 선량한 사람의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거냐고요. 당신 아버지는 그의 선택을 했어요. 이제 당신이 당신의 선택을 할 차례예요. 그녀의 말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채찍질이었다. 그녀는 그의 절망에 공감하는 대신 그가 싸워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두 가문의 과거를 넘어 현재의 악과 싸우기 위해 그의 손을 잡으러 온 것이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가문의 아들에게 그녀가 내민 용서와 연대의 손길은 권지혁을 깊은 심연 속에서 끌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의 텅 빈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작고 어수선한 오피스텔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 기지가 되었다. 벽에는 사건 관계도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분석한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방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녀의 모든 취재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녀는 과거 최민준 부자에게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최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비록 모든 권력을 잃었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명석한 두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성격, 약점, 그리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최민준의 적대적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수 주주들과 신중하게 접촉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민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의결권 대리 전쟁을 준비했다. 또한 그는 이동진 실장이 그토록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분명 어딘가에 증거의 백업 파일을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새로운 임무는 바로 그 사라진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식은 커피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불신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자리는 이제 깊은 이해와 상호 존중으로 채워졌다. 그는 진실을 향한 그녀의 불굴의 열정을 보았고 그녀는 부서진 남자 속에 숨겨진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기자가 아니었다. 같은 전쟁터에 선 두 명의 전사였다. 어느새 그들 사이의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굳건한 신뢰와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방역의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에서 모든 언론과 투자자들의 눈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최민준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권지혁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더럽히고 제네시스 홀딩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화려한 연설을 펼쳤다. 주주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위한 투표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거대한 컨벤션 홀의 정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권지혁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난날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그의 표정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곁에는 노트북을 든 한서연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권지혁이 비밀리에 접촉했던 소수 주주들과 한서연이 인터뷰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이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내 그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보안팀, 저 파렴치한 범죄자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 권지혁이 작은 휴대용 마이크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투표하시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이동진 실장이 남긴 백업 파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실장은 생전의 중요한 데이터를 그의 어린 아들 사진으로 위장한 클라우드 앨범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습관이 있었다. 수만 장의 사진 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하나의 파일. 권지혁과 한서연이 밤을 새워 복원해낸 진실의 조각이었다. 한서연이 노트북을 홀의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최민준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꺼지고 이동진 실장이 목숨과 맞바꾼 데이터 로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권지혁의 주가 조작 혐의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당황하여 기술팀에게 당장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의 눈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서연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기자로서가 아닌 한 명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소개했다. 15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은 누리테크 한태준 대표의 딸이라고. 그녀는 최민준 부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기술을 탈취했는지, 그들이 빼돌린 비자금이 어떻게 제네시스 홀딩스를 부패시켰는지 비밀 장부의 내용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과거 최 씨 일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피해자들이 차례로 나와 피 맺힌 증언을 이어갔다. 컨벤션 홀은 단순한 주주총회장이 아닌 거대한 역사의 법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정타는 마지막에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권지혁이 접촉했던 전직 형사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동진 실장의 사고를 위장했던 해결사 중 한 명이 자신도 제거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자백한 내용이었다. 이동진을 처리해 사고처럼 보이게. 최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홀은 완전한 혼돈에 휩싸였다. 최민준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 위에 갇힌 꼴이 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권지혁에게 달려들며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끝났어, 최민준. 네가 거짓과 피로 쌓아 올린 왕좌는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야. 최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는 사이 컨벤션 홀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생중계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올라와 최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주가 조작, 횡령, 살인교사.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비명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이 종료된 후 홀 안에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가득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무대 위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것은 경영권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아버지들을 위해, 그리고 이동진 실장을 위해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의 승리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탈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교차했다. 심판은 끝났다. 지독했던 악몽의 끝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몇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법의 판결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었다.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수십 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권지혁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네시스 홀딩스의 회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냉소적인 카리스마 대신 깊고 단단한 책임감이 묻어나왔다. 그는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낡고 부패한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고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이동진 실장의 이름을 딴 기업윤리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기업 범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한서연의 아버지인 한태준 대표의 이름으로는 혁신기술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과거 그의 회사처럼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을 돕기로 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에 대한 아들로서의 속죄이자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제네시스 홀딩스는 무자비한 제국에서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사가 진행 중인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권상철 전 회장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꼿꼿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부자 사이에 흘렀다. 저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권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시대에 대한 결별 선언이자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었다. 아들은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한서연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마지막 기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기사를 내려놓고 오랜 시간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노라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얻게 된 평온함과 위로의 눈물이었다. 권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그녀가 충분히 슬퍼하고 또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묘역을 내려오는 길, 그들은 마침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라는 거대한 장벽은 무너졌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권지혁은 그녀 앞에서 멈춰 서서 가문의 모든 과오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미래를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서연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과거의 유령과 싸워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아들인 권지혁이 아닌 인간 권지혁 그 자체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그늘진 소나무 숲길 아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복수와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3년 후 서울 근교의 햇살이 잘 드는 정원이 있는 집. 권지혁의 예전 펜트하우스처럼 요새 같은 느낌이 아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와 한서연은 결혼하여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권지혁은 여전히 제네시스 홀딩스를 이끌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냈다. 한서연은 권지혁이 설립한 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인 탐사 보도 전문 매체를 운영하며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집 안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작은 아이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빠. 아이는 권지혁의 품에 안겼다. 권지혁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빗속의 운명적인 만남. 그것은 비극의 서막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아프고도 찬란한 성장통이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만남은 결국 그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구원했다.